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할 30대 여자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혼자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도 있는 반면 사실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뻔하다. 악연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인연도 많기는 하지만 그동안 차마 정리하지 못한 악연이 있기는 했어요. 제가 만든 악연도 있고 어쩌다 보니 생긴 악연도 있었지만 사실 그걸 끊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보니 그냥 내버려둔 인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인연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끊어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런대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셨고 어머니도 선생님인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딱히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동네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부촌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집안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 중산층이라는 사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가 자랐던 동네가 부자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워낙 부자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저희 집은 오히려 가난한 편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맞벌이를 하느라 늘 바쁜 저희 엄마와는 다르게 다른 친구 엄마들은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집은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는 집에 2층 집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집에서 친구 엄마들은 처음 보는 예쁜 간식을 주기도 했어요. 거기에 친구 엄마들이 친구를 학교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면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무룩해진다고나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요, 아예 기사 딸린 차를 타고 학교에 오기도 했으니 말 다 했죠. 방학이면 겨우 다른 지역에 있는 친가집이나 외갓집을 다녀오는 것이 저는 다였는데 저와는 다르게 외국에 가서 놀다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이들은 공부도 과목별로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서 했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는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맞벌이로 늘 바쁜 부모님이 해외여행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로 투정을 부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엄격하게 가르치셨어요. 엄마, 우리도 방학 때 해외여행 가면 안 돼요? 해외여행? 방학 때 아빠가 휴가를 많이 쓸 수가 없잖아. 할머니 집이랑 외할머니 집도 가야 하고. 그런 시골은 나중에 가. 명절에도 가잖아. 우리 반 애들은 전부 다 방학 때 해외여행 간다고. 지수야, 친구들이 간다고 너도 가야 하는 건 아니야. 방학 때 할머니, 외할머니 뵈러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부모님은 저희에게 절대로 사치를 하거나 허투루 돈을 쓰지 못하게 하셨고, 외면보다는 늘 내면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아직 철이 없을 때는 그런 것에 불만을 가졌던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 역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그렇게 돈도 많고 화려한 듯 보이는 친구들이 그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보다는 늘 화목하고 따뜻한 저희 집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철이 들고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이 전과목 과외를 받을 동안 저는 평범하게 학교 수업을 집중하고 평범한 학원을 다니면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제 친구 어머니들은 저를 참 좋아하고 자기 아이와 어울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진학하고 나서는 자기 아이들이 과외를 받을 때 무료로 저를 끼워서 조를 차려고 하기도 했다니까요.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중에는 저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엄마와 친하게 지낸 아줌마가 한 분 있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맞벌이라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이것저것 자상하게 챙기기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의 엄마였는데 반대표를 하면서 엄마에게 학교 소식을 잘 챙겨주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도 그게 고마워서 그 뒤로 두 분은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주말에는 그 아이와 엄마와 함께 가까운 곳에 놀러를 가기도 했죠. 그리고 저와 그 아이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종종 같은 반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들끼리 친하고 자주 붙어 다니다 보니 남들은 저희를 절친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 아이와 저는 성향이 많이 달랐거든요. 야, 나 저거 가지고 놀고 싶어. 네가 좀 가서 가지고 와. 내가 왜? 놀고 싶으면 네가 가서 가지고 와. 너네 집 가난하다며. 가난해서 우리 엄마가 챙겨준 잡시고 이렇게 비싼 키즈 카페도 같이 와줬잖아. 그니까 네가 가져와. 웃기지 마. 우리 엄마가 돈 내고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안 가난해. 거짓말. 니네 집 차 내가 봤다. 국산차 타고 다니는 주제. 니네 엄마 가방도 이상한 거던데 내가 다 봤어.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 저희 엄마와 그 친구 엄마와 함께 고급 키즈 카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 버렸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입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집이 잘 사는지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려고 하고 그렇다고 이걸 엄마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도 없고 친구 어머니는 저를 예뻐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절친이었지만 하지만 사실은 절대로 절친은 아닌 상황으로 그렇게 이어갔죠. 그 친구의 엄마는 가정주부였는데 집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집 아버지가 의사셨고 그 집 할아버지도 의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다가 그 엄마도 원래 부잣집 딸이었다고 했어요. 원래 민서도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려다가 그만 떨어졌지 뭐예요. 어머, 초등학교에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추첨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휴, 내가 치수엄마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도 입학시험 있어요. 거기서 뚝 떨어진 거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시험을. 아유,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걸 알았어요. 지수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니 좋겠어요. 아유, 아직 중학생인데요, 뭘. 나중에 공부에 관심이 생기는 애들도 덜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 지수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위로가 되지만 사실 아닌 건 아닌 걸 알아요. 공부 아니라 다른 거라도 잘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친구 엄마의 걱정대로 제 친구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공부를 더럽게도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온갖 학원이며 과외를 다 했는데도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닥을 길 정도로 못했으니까요. 그 상태로 어쩌지 제가 다니는 좋은 학군 고등학교는 턱걸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더 나아질 리가 있겠어요? 아예 맡아놓은 꼴찌가 된 상황이라 제가 같은 조가 아니면 고액 과외 선생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친구 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제발 우리 딸 과외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만 조에 넣어주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결국 저는 마지못해 같이 과외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와 제 사이는 이미 애매해진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노란 싹수를 보이더니 중학생 때부터는 아예 같이 노는 친구 무리가 달라졌던 거예요. 친구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외모 꾸미고 남자 만나는데 관심이 많았고 저는 공부만 미친 듯이 했으니까요. 그런 저희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친구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저와 비교도 했을 것이고 말이죠. 친구 엄마는 친구를 제가 다니는 학원도 무조건 따라 보내셨죠.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지수야, 너 이번에도 전교 1등이라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참하니? 아, 엄마, 빨리 가. 학원 시작 시간 다 됐어. 지수, 너는 버스 타고 왔어? 너 학원 혼자 다니니? 아, 저는 바로 옆에 독서실 끊어놨어요. 학교 끝나면 미리 와서 공부하다가 학원 가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어쩜 이렇게 기특할까? 민서야, 너도 좀 보고 배워라. 너도 혼자 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학원 가면 되잖아.
무조건 지수하는 대로 다 나를 시킬 셈이야? 아, 빨리 가자고. 알았어, 간다, 가. 지수야, 이따가 아줌마가 태워줄 테니깐 앞으로 나와, 같이 가자. 응? 친구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같아도 어릴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친구와 계속 비교를 당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그래서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미워하는 티를 냈죠. 질투도 심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러면서도 저를 자기 옆에 계속 두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대체 뭔 심리인 건지. 그렇다고 저 역시 그 애를 잘라내지도 못했어요. 제 친구들 모두 다 왜 그러냐고 빨리 손절하라고 했지만 애증이라고나 할까요? 아등바등 애를 쓰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다가 또 뻘짓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친구는 제가 공부는 잘하지만 촌스럽다고 무시를 해대고 또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로도 엄청 무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릴 나이도 아니었고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저희의 관계는 그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절친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 통하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친구는 아시다시피 공부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요. 관심뿐 아니라 공부를 하려는 의지도 없었어요. 뭐 덕분에 저는 공짜로 과외를 받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를 과외한다고 되겠어요? 과외는 6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죠. 과외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된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외치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양심상 이 돈 받고 계속 가르칠 수는 없어요. 민서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학생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건 서로 시간 낭비예요. 저도 그렇고 지수도 손해고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마저 그러시면 우리 민서는 어떡해요? 어머니, 솔직히 지금이라도 그냥 공부 말고 다른 걸 찾아보세요.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정 안 되면 장사라도. 암튼 공부는 아니에요. 친구는 결국 음악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발라서 악기 하나를 사서 어디 지방 음대를 갔어요. 저는 민서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며 그 과외 선생님과 조금 더 과외를 했고 그 덕분인지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지방대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입학하고 얼마 안 있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며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나름 제 절친과 잠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잘 살았죠. 저는 공대 쪽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미디어 디자인 공학 관련 공부를 했죠. 대학을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만 마음껏 하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저는 당시에는 막 새롭게 생기는 분야였던 미디어 디자인 공학이라는 전공으로 대학원으로 진학까지 했어요. 대학원에는 저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그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대학원에 다니던 시기에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시작하는 분야라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또 시작하는 분야라 아직 개척할 지점도 많았고 또 그만큼 재미있었죠. 다행히 교수님도 저희 스타트업 회사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자금도 받아서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시기 저는 정말 공부와 일에만 파묻혀 살았죠. 저의 20대는 학교와 사무실만 오가며 다 지나갔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석사 논문도 쓰고 그 와중에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발표 준비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분야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지원금이 있기는 했지만 당장 수익은 나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먹고 자기도 했지만 경제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가 않았지요. 엄마, 아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뭐? 너 지금 사업자금 빌리는 거야? 네. 은행에 알아봤더니 아직 우리에게는 대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빌려주세요. 너 이쯤이면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아빠가 빌려줄게. 얼마면 되냐?
대신 이자도 받을 거고 기간을 정해서 다 갚아야 한다. 정말요? 아,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유, 얼마가 필요하니? 엄마 아빠가 빌려줄 테니까 다만 다른 곳에서는 절대 빌리지 마. 딱 우리에게 빌려가는 돈으로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알았어? 물론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내어주셨어요. 엄마 역시 그 모습에 같이 목돈을 마련해 주셨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자세한 건 믿지 않고 저를 믿어주는 모습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때 막 취업을 한 동생 역시 언니가 불쌍하다고 몰래 돈을 찔러주기도 했죠. 그렇게 몇 년을 꾸역꾸역 버티다시피 발버둥을 쳤더니 조금씩 성과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저기 알리고 홍보에 온 힘을 쏟아부은 것도 있었고 그때 당시 대기업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조금씩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조금씩 매출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직원들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디어 아트 담당자도 채용을 했고요. 그때 채용된 사람이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는데요. 나름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 바닥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죠. 작가로 활동할 생각이 있었던 그 사람을 저와 같이 창업을 한 친구가 같이 몇 번이나 연락을 하고 저희 회사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거의 모셔오다시피 해서 채용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기로 결심하신 거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정말 생각 잘하신 거예요. 저야말로 저를 찾아와서 설득해 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솔직히 학벌도 좋지 않고 어디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인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저희 같이 잘 성공해봐요. 저도 작가님 미래를 보고 선택한 것이니까요. 저희는 그 이후로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 대기업 입찰에 응했다가 그 사업을 나누게 되었죠. 아유, 얼마나 기쁘던지. 대기업 사업자 결과 발표가 나던 날 저희는 모두들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네요. 직원 중에는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었죠. 그 정도로 한 달 넘게 회사에서 밤을 새가면서 준비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는 큰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저는 미디어 아트 담당자와 정이 들어버렸네요. 정 대표는 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정 대표가 좋은데. 네? 실은 나도 작가님 좋아해요. 하시면서. 그런 거 말고요. 저 진지하게 대표님과 만나보고 싶어요. 똑똑하고 당차고 리더십 있고. 저 대표님에게 반했어요. 네? 고백을 이렇게 직진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대답해 보세요. 저 어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거 어때요? 네, 저도 좋아요. 사실 저도 작가님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자유로운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전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이 정해준 길, 선생님이 짜주는 모범생의 길만 따라가면서 살았잖아요. 명문대 나와서 사업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범생이에 수재들만 있었고요.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나 할까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자유롭게 살아왔더라고요. 저와는 정반대였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 잠깐 만났던 곳을 제외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던 터라 정말 불타는 연애를 했죠.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 역시 사업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하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에 반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사업은 그 이후로는 점점 잘 되었어요. 규모도 많이 확장되어 사무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들도 더 늘어났죠. 그 이후 몇 년간은 정말 바빴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바쳐서 했던 일도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행복한 연애까지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수입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에게도 빌린 돈을 다 갚았죠.
엄마, 아빠, 자, 여기. 이자도 다 붙여서 돈 다 갚았어요. 여기요. 어머나, 어쩜? 너 정말 대단하다. 그냥 그 돈 날리는 셈 치고 너 경험하는 값으로 치자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을 다 하고. 이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아빠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는데 딸은 이렇게 사장님까지 되고. 아빠, 월급쟁이가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거다. 사장이래 봐야 매달 직원들 월급날 다가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헛쭈, 제법 사장님 티가 나네 우리 딸이. 부모님에게 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동생에게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고 목돈도 줄 수 있었고요. 제 앞으로 다른 시련은 별로 없을 것 같았어요. 일도 잘 되었고 남자친구와도 행복한 연애를 잘하고 있었고요. 남자친구의 애정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을 보내고 저희는 결혼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내년쯤에는 결혼하자. 바로 인사드리고. 응? 갑자기 왜 서둘러? 전에는 연애 좀만 더 하자며. 나 다음 달부터 회사 파견 가잖아. 그러면 매일 얼굴도 못 보는데 결혼 서둘러야지. 이제 매일 큰 회사로 출근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자기 괜찮겠어? 그리고 오히려 우리 결혼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무래도 부부가 같은 회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러잖아. 그렇긴 하네. 그럼 이제 대기업 소속 직원이시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남자친구는 저희 회사 파견 직원으로 다음 달부터 대기업 소속으로 출근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저희가 처음 사업을 따내었던 대기업 프로젝트 전담 회사가 되면서 아예 그 회사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에 미디어 아트 담당자가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원래는 다른 직원을 교육시켜서 파견을 보내려고 했지만 처음 시작에는 조금 높은 담당자 직급을 보내달라고 대기업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친구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일 얼굴을 보기는 힘들게 된 것이죠. 이미 사귄 기간도 짧지는 않고 저희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집안은 서로 저희의 존재를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가 집안에 인사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 역시 결혼을 앞두고 남친을 한번 인사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갔어요. 친구들 역시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처 그 자리에 제 절친인 김민서가 나온다는 걸 잊고 있었죠. 그 친구는 박사를 따고 온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게 잘 됐겠어요? 아무리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어디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음악계잖아요. 거기에 미국에서 적응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이게요? 거기에 영어라는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요. 결국 제 친구는 고작 4년 정도로 버티다가 대학도 졸업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제가 막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였죠. 친구는 제가 대학원에 간다고 하자 그러더라고요. 너는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니? 결국 취직도 못하고 대학원이나 가면서. 아닌데? 나 공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 간 거야. 됐어. 핑계는 무슨. 공부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 가는 사람이 어딨니? 하긴 너네 집 형편 생각하면 빨리 취직을 해야 할 텐데. 부모님 걱정 많으시겠다. 됐다. 그러는 너는 어쩔래? 미국에 있는 동안 학비며 생활비며 돈 엄청 들었을 텐데 너 학교 졸업도 못한 거잖아. 신경 꺼. 우리 집은 그렇게 대학이나 취직에 신경 쓰지 않거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 내가 뭐 너랑 같은 줄 아니? 미국에서 돌아온 뒤 친구는 더 삐뚤어졌더라고요.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고 남은 건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질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쇼핑을 하는 기술만 더 늘어났는지 엄청 화려해졌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구두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휘감고 아주 도도하게 다녔어요. 하지만 입만 벌리면 가슴 답답해지는 소리만 하는 터라 저는 아예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었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다시 휴학을 했던 지방대로 돌아가 어찌저찌 졸업을 하고
여기저기 레슨을 하러 다니거나 연주회를 하면서 한다고 엄청 떠벌렸어요. 뭐 사실 까놓고 보면 그냥 백수였죠. 하지만 그런 주제에 제가 회사를 차리고 허덕이고 있을 때 얼마나 저를 비웃었는지 몰라요. 친구들에게 저러다가 망해서 패가 망신하고 거지가 되면 어쩌냐는 말을 했다는 게 제 귀에까지 들어왔을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 친구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던 날, 그 친구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그 자리에 나타났더군요. 여전히 명품을 휘감고 완벽한 화장이며 향수며 지나가며 봐도 한 번 더 돌아볼 정도로 꾸미고 나타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뭐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전 그땐 몰랐어요. 그날 제 남자친구와 친구의 눈이 서로 반짝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정말 정신없이 회사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으로 파견을 나가 매일 그곳으로 바로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각자 바쁘면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게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걸 전부 해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거기에 결혼 준비를 하려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처음 결혼을 하자고 할 때는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생각해보자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니까 영 반응이 뜨뜨미지근한 것이었죠. 오늘 같이 가구 보러 가기로 한 거 잊었어? 결혼 준비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이해 좀 해줘. 회사가 너무 바빠서 그래. 거참 얼마나 바쁘다고 그런 거야. 저번에도 다 약속 취소했잖아. 자꾸 이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 웬만한 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똑똑하니까 나보다 나을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같이 하는 결혼인데 이럴 거야 정말? 다음 주 집 보러 가도 안 갈 거야? 그만 좀 해. 대기업은 시스템이 달라. 여기 일이 자기네 회사같이 작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랑 같은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대기업 직원이었다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일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데 어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보는 등 마는 등 막상 만나서도 계속 하품만 찍찍해대면서 지루해하고 집으로만 빨리 가려고 해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 오죽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인간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도가 지나치는 겁니다. 제가 제일로다가 화가 났던 것은 웨딩 사진을 찍을 때였죠. 사진을 찍기로 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뭐 밤을 새고 늦잠을 잤다나요? 밤을 샜다니. 나랑 어제 잠깐 통화할 때 퇴근길이라고 했잖아. 내 일이 회사에서만 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미안해. 그만해. 아니 어떻게 웨딩 사진 찍는 날 늦을 수가 있어. 이러다 결혼식도 늦겠다.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 취소를 해. 그만 좀 하라고.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냐? 너 이렇게 피곤한 여자였냐? 내가 노니? 놀아? 저의 짜증에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결국 그날 사진은 원래 예정된 것에 반의 반도 못 찍고 말았죠. 사진 사며 스튜디오도 예약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빨리 비워줘야 했거든요. 그날 저희는 대판 싸웠어요. 속절없이 시간은 가는데 진행되는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럴 거면 결혼식을 미루자. 이렇게 결혼해서 뭐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이럴 건 아니잖아. 화 풀어. 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결혼 준비도 못할 정도로 바쁜 사람 붙잡고 화내가면서 이게 뭐니? 내가 결혼 못해 환장한 여자도 아니고. 다시 생각해봐. 저는 진심이었어요. 당장 결혼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남자친구도 결혼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하지만 또 그거는 아니대요. 제가 그 말을 한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제 회사로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비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거기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 결혼도 하는데 내가 잘해야 할 거 아니야. 핑계 대지 마. 자기 결혼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해. 그건 절대 아니야. 맹세해. 내가 결혼식 준비는 잘 못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속해. 그러니까 화 풀어라. 응? 이러는데 또 어쩌겠어요. 친구나 여동생도 원래 남자들이 그런 거라고 결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니 그냥 이해해 주라고 해서 전 그냥 참기로 했죠. 그래서 결국 대충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말았어요. 집이며 각종 살림살이며 전부 제가 알아서 했어요. 어차피 집은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얻기로 한 것이라 회사 근처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안에 들어가는 살림도 제가 틈틈이 여동생이랑 엄마랑 함께 다니면서 사서 채웠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액수의 절반 정도만 되는 돈만 달라고 해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제 취향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다 사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제가 혼자 살 집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결혼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을 때인가?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조차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바쁘고 만나기 힘들어도 매일 통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면 늦게라도 답이 꼬박꼬박 왔었거든요. 근데 문자 답은커녕 며칠 동안 아예 통화조차 되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휴가를 냈고요. 강성민 씨 이번 주에 휴가 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그건 모르죠. 개인 사생활을 묻기도 그렇고. 안 그래도 바쁜데 휴가를 갑자기 내서 저희가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대표님도 모르셨어요? 네. 일단 소속이 그쪽이어서 바쁜 일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려야죠. 무슨 일인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자친구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집도 비어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사라진 것 같았죠. 문득 어디 갑자기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결혼이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간 건가?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무려 일주일이 넘었죠. 그러는 중인데 갑자기 퇴근길에 누가 제 앞에 쑥 나타나더라고요. 남자친구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으려 하는데 남자친구가 제 손을 피하더군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 겁니다. 파혼하자. 뭐? 뭐라고? 아니 여태 연락도 없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그게 뭔 소리야? 기가 막혔어요.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결혼하기가 싫어서 그래? 그러면 하지 마. 나중으로 미뤄도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아니, 결혼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너랑 하는 게 싫은 거야. 우리 헤어져. 너 제정신이야? 이제 우리 결혼 한 달도 안 남았어. 아니, 이제 보름 앞이야. 근데 헤어지자고? 그래, 헤어져. 나 이제 너 같은 애랑 못 만나. 아니, 안 만날 거야. 너 딴 여자 생겼니? 이야, 눈치는 빠르네. 대기업 취직했으니까 의사 집안이랑 손자리 잡았다. 주제 파악 좀 하면서 살자 이년아. 솔직히 슬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충격이기는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의사 집안이라니. 그건 또 뭔 개소리야. 너도 잘 알 거야. 자, 이 사람 알지? 나 이 사람이랑 손보고 인사 가기로 했어. 선을 본다고? 이 와중에? 너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건 잊었니 진짜?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결혼이고 뭐고 너랑도 그만 만날 거라고. 자 봐봐.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가 차서 그 선짜리라는 여자는 바로 제 절친이랍시고 행세하던 친구년이었어요. 핸드폰으로 그 인간이 보여준 사진에는 이미 둘이 얼굴을 딱 붙이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선짜리?
웃기는 헛소리였죠. 이미 그 둘은 언제부터인지 붙어먹고 다녔던 것이 분명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죠.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 좋아. 너 후회 안 하지? 후회? 야, 꺼져라. 너랑 시간 낭비한 것이 더 후회가 돼. 아, 그러셔? 너네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 둘이 바람 피웠어? 네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그 사람은 너랑은 전혀 달라. 맨날 사람 무시하는 너랑은 달리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포기해. 그럼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 다 취소해야 하니까 너 위약금이나 지금 당장 내놔. 네가 파혼한 거니까 그건 네가 물어야지. 이야, 이 와중에 돈에 집착하는 거 봐라. 천박하기는. 결국 돈이었냐? 얼마야? 내 당장 줄게. 그 인간은 저를 비웃으며 그 자리에서 금액을 전부 이체해 주더군요. 전 돈을 받고 그 인간을 보며 웃어줬어요. 그리고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저는 오히려 속이 홀가분하더라고요. 하지만요, 따질 건 또 따져야죠. 전 그 절친이라 불리던 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이러더라고요. 어머, 성민 씨에게 이야기 들었니? 너 잘 정리했지? 선을 보니 많이 하던데 무슨 소리야? 니들 벌써 만나는 거 아니야? 눈치는 빨라 하여간. 맞아, 우리 만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연애는 안 할 것 같아서 선 본다고 뻥치고 그 사람 데려갈 거야. 니네 부모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은 아시니? 장래 총만 받는 대기업 직원이라고 했다. 왜? 질투나니? 너는 사업하고 잘 나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빌빌대야 하는데 그런 남자 만나 결혼해서? 그거였어? 너 고작 질투 때문에 남의 남자 뺏어간 거였니? 기가 막혀서. 어쩌니 그 사람이 내가 더 좋다고 하는 걸. 야, 금방 넘어오더라. 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너에겐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야, 됐어. 그런 남자 데려가줘서 오히려 고맙지. 어디 한번 잘 살아보고 다시는 보지 말자. 어디 가서 너 내 친구라고 하면 혼날 줄 알아, 이 미친년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라는 년은 결국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일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가 결혼할 남자를 꼬시는 년이나 거기에 넘어가는 놈이나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전 바로 다음날 저의 전 예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다시 정정하자면 저의 주 거래처로 외근을 나간 거였죠. 제 옆에는 저와 창업을 같이 했던 친구와 전 남편의 후임으로 들어온 아트 디렉터 직원이 함께였고요. 전 남친은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가 회사 직원의 안내로 들어온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급히다가 이러더라고요.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왜? 와서 뭐 소동이라도 피우려고? 사색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에 저는 빵 터졌어요. 아유, 진짜 꼴값을 떠는 모습이 웃겼죠. 네가 잊은 사실이 있는데 나는 여기 주 거래처 사장이에요. 저희끼리 할 말이 있으니 파견 직원은 좀 자리를 피해 주시죠. 뭐라고? 김주희만 가서 업무 파악하고 뭐 늘 하던 일이니 어려울 건 없을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김주임이 왜? 직원은 빠지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나? 넌 좀 빠져. 저는 회사 담당자와 회의실에서 업무 관련 일을 하고 직원 얘기도 꺼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번 주까지만 근무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여기 이 김주임이 모든 업무를 이어서 처리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강 팀장님 요즘 좀 그랬는데 역시 김 대표님이에요. 강 팀장이 조금 올드하긴 했죠. 아무래도 여기가 워낙 유행이 빨리빨리 바뀌는 곳이니까요. 그럼 신제품부터는 김주임님에게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도 잘 해드려야죠. 저는 전 남친에게 이제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라고 통보했어요. 당연히 그 인간은 경악을 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복수하는 거야? 안 돼. 이 일은 나 아니면 아무도 못해. 복수? 웃기네. 저기요, 저랑 같이 일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 정리하셔야죠. 나는 여기서 근무하는데 뭘 너랑 일을 해. 네가 어떻게 나를 자를 수가 있어.
기가 막혀. 저기요. 당신 우리 회사랑 계약한 몸이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여기로 파견한 파견 직원일 뿐이고. 정신 차려. 네가 진짜 대기업 직원인 줄 알았니? 아니야. 아니라고 분명 여기서도 계약서를 썼어. 나는 여기 소속이라고. 아우 진짜 미치겠네. 그건 파견 직원 계약서지 고작 그거 보고 진짜 대기업 직원이라도 된 줄 알았던 거야? 아니 멍청한 거야? 아니면 진짜 지능이 모자란 거야? 됐고 빨리 인수인계나 해. 이런 법은 없어. 나 못 나가. 나 못 나가.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제가 당신 회사 대표라고요. 그리고 마침 계약 기간이 이번 달까지네. 계약 종료니까 강성민 씨 잘 가요. 인수인계는 안 해도 되니까 오늘부터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일주일 봐줄게. 그 인간은 저희가 그동안 놀고 있었을 줄 알았을 모양이었나 보지만 절대 아니었어요. 전 남친을 대체할 직원을 저희는 계속 뽑아가지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전 남친은 회사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도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회사도 규모가 커지는데 언제까지 디자인 팀장 하나에게만 의지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간 더 새로운 작가와 더 기발한 디자이너들을 채용해서 회사 안에서 키워왔고요. 전 남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딱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색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만약 전 남친이 저와 결혼을 하고 계속 연을 이어갔다면 어쩌면 디자인팀 팀장으로 자리는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간의 연체와 노련함이라는 것도 무시할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희 회사에 그 사람은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직원이 훨씬 노력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새로운 기술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간 해온 정이 있어서 파견을 간 것이지.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하고 어차피 파견 직원을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그 계획을 조금 앞당긴 것일 뿐이었어요. 전 남친은 다시 회사로 불러들여 신입 직원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었지만 뭐 그거야? 얼마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마 저의 전 예비 남편은 계약 상황을 대충 보고 본인이 대기업으로 바로 직계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대기업 직원이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난리를 친 거였고요. 아우 정말로 멍청하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상황을 정리하고 회사 밖으로 나오는데도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놈은 회사 밖으로 따라 나와서 아글아글 써댔어요. 야, 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냐고. 뭐래 진짜 남사스럽게. 꺼져. 저는 무시하고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인간이 저에게 발악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같이 있던 직원이 말려줬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인간에게 꼼짝없이 잡힐 뻔한 저는 갑자기 화가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차게 그 인간 뺨을 올려붙여 줬어요. 너도 나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는데 나는 왜 안 돼?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뭐라고?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약 종료야. 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어서 너네 의사 집안에 찾아가서 잘 지내봐. 행복하길 바랄게.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물론 회사로 돌아오기 전에 우체국에 들러 빠른 소포를 하나 보냈죠. 바로 제 절친이라고 불리던 그 친구의 집으로 말이에요. 소포의 정체는 저와 저의 전 예비 남편이 같이 찍은 웨딩 사진 앨범이었어요. 사실 그 집안도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 친구는 재수가 없었지만 그 어머니는 제가 고마웠던 점도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적은 편지도 소포에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포를 보냈다는 사실을 엄마에게도 이야기했죠.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말이에요. 저의 엄마와 아버지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곧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은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당연히 앨범을 받고 친구네 집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딸이 결혼을 한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저와 떡하니 웨딩 사진까지 찍은 남자였으니
그걸 누가 괜찮다 하겠어요. 거기에 그 부모님 역시 제가 조만간에 결혼을 한다고 곧 청첩장을 보낼 테니 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신 마당이었거든요. 소포가 도착한 저녁, 이번에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말이죠. 나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결혼 못한대. 절대 안 된대. 너 어떡할 거야? 어머, 임신? 니들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일도 했나 보다. 그러니까 바빴겠네. 내 인생 책임져. 아빠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카드도 다 뺏었어. 나 이제 어떡해? 누가 그 남자랑 만나라고 협박했니? 너 어쩔 수 없이 만났어? 웃기지 마. 행복하고 내가 버린 똥차 잘 갖고 가고. 저는 밝게 웃어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났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 골치 아프게 안 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내 절친과 예비 남편을 정리해버렸죠. 저는 원래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살려고 했던 집으로 혼자 이사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 혼자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구한 집이다 보니 거기서 들어가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인테리어며 가구며 가전이며 전부 제 취향으로 저 혼자 꾸미다시피 했으니 오히려 혼자 살기 딱 좋았죠. 집은 회사에도 가까워서 그간 출퇴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줄어서 더 좋았어요. 사업은 그 이후로 더 잘 되었고요. 대기업 파견 직원을 바꾼 것이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이다 보니까 기술력은 있었지만 약간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을 준다는 평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뽑은 젊은 직원은 외국 유학 경험도 있고 전 남친보다 훨씬 더 감각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속도도 빨랐어요. 오히려 그 속도를 회사가 못 따라갈 정도였죠. 이번에 새로 파견 직원이 너무 일을 잘해요. 이번 작업 처음 볼 때는 너무 과감한가 싶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을 줄 몰랐어요. 그쵸? 김주임이 외국 경험도 있어서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걸 적용해서 한 작업이라는데 좀 보세요. 진짜 여기는 너무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믿고 갈게요. 대표님의 감각이면 저희는 믿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쪽이랑도 계약하셨다면서요? 앞으로 잘 되셨다고 저희 회사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대기업 거래처의 반응도 훨씬 좋았어요.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결과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폭발적 반응을 끌어냈으니까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는 물론 외국계 기업과도 계약을 맺었어요. 회사 성장 속도가 빨라서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직원도 더 많이 채용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업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매번 쉽지는 않아요. 겉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고비의 연속이고 매달 새로운 걸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는 것들이 쌓여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저는 일이 재밌고 남들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분야를 개척해서 힘든 일을 해내고 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성취감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 중이에요. 그리고요, 제 절친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친구의 아버지가 극대노하셔서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나 봐요. 집으로 찾아온 제 전남친은 저의 절친의 아버지에게 멱살이 잡히고 주먹이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더군요. 이번에는 절친의 엄마도 너무 실망을 하고 화가 나서 집에 쫓겨나가는 걸 보고도 그냥 두셨대요. 거기에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다 끊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당장 배가 불러오니까 얼른 서둘러 식을 올리고 제 전남친의 부모님이 어렵게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줘서 거기서 힘들게 사는 중이고요. 그들은 제 전남친 동네에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모양이지만 그 결혼식에 간 제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그 친구의 친구들도 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이고 제 이야기를 다 아는 터라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욕을 하면서 외면한 거였죠. 어차피 그 애는 그 외에는 친구도 없었어요. 결혼식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고 전해들었어요. 전 남친과 오래 일을 했던 다른 동료가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참석만 했는데 정말 가관이었다고 해준 이야기가 거쳐거쳐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신부 측에는 부모님도 친구도 친척도 하나 없이 무슨 고아처럼 결혼식을 해야 해서 신랑 쪽에서 전부 다 수군댔대요. 신랑 측 부모님 얼굴도 똥 씹은 것처럼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당연히 저와 결혼을 할 줄 알고 번듯한 신혼집 아파트며 좋은 웨딩홀까지 다 본 이유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웬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빈몸으로 왔으니 누가 좋겠어요. 그렇게 겨우 결혼을 하고 전 남친은 이전에 했던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을 조금 하는 모양이지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미 업계 현역에서 떠나 회사 일을 한 지가 오래인데다 회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노력을 한 것도 아니어서 한창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데 내 친구의 어머니는 어디다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지 가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는 모양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가 입이 무거우니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겠죠. 아유, 그렇게 생난리를 치고 결혼을 하면 좀 잘 살긴 하지. 이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니 못 사니 난리를 치니 미치겠어. 아니 이번에는 왜 또? 그 남편이 그림 좀 그려서 저번에는 좀 팔았다며. 그깟 그림 몇 장 팔아서 돈도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애들 가르치는 일도 못한다고 아주 생고집을 피우고 작가랍시고 한 잔만 있대. 애는 크는데 어떡하니. 민서라도 레슨을 좀 하면 안 되나? 벌써 빚도 많다며. 자기가 저번에 남편 몰래 갚아줬다고 했잖아. 말도 마. 걔라고 어디 실력이 있어서 레슨을 하겠어? 요즘은 나보고 애들 학원이라도 차려달라고 매일 울고불고 난리야. 아유, 이러다가 내가 먼저 화병으로 죽지. 아이고, 절대 안 되지. 마음 아파도 그냥 좀 지켜봐. 지들끼리 좀 살 길을 찾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빚도 갚아주지 마. 그러다가 버릇돼. 근데 그 어린 젖먹이는 어째? 그것도 서로 못 키우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아우,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내가 천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는지 몰라.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열심히 살 생각도 안 하고 제 친구는 매일 자기 엄마에게 전화해서 사니마니 난리를 치는 중이었어요. 거기에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제 처자식이 생겼으면 정신을 차리지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면서 그 작품 활동만 하겠다고 하는 모양이었고요.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니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곧 이혼 이야기도 오가는 중이라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별 관심은 없어요. 다만 매일 속상해하는 친구 어머니나 그 이야기를 듣느라 같이 수심에 잠기는 엄마를 보기가 조금 안쓰러울 뿐이죠. 저는요, 당분간은 사업에 집중할 생각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과거의 일에 연연하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던 악연을 깨끗하게 정리한 제 인생은 제가 마음껏 잘 펼쳐나갈 수 있으니 앞으로 더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더 노력하며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려 노력할 생각이에요. 저의 이런 앞날에 많은 축복과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